오늘 강의를 맡게 된 박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신규 강의인데요. 좀 두근두근 거리고 그리고 매우 흥분도 되고요. 주식시장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 항상 이런 강의 형식의 말씀을 드릴 때 좀 더 좋은 얘기를 드리고자 노력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 잘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쉽게 알 수 있는 어닝이라고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증권사 생활을 10몇 년 동안 하면서 많은 강의를 듣고 많은 포럼을 듣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결과 그런 강의들이 대부분의 느낌은 첫 번째로는 지루하다. 그리고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도 듣다가 그냥 뭐 자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제발 부탁인데 잘 들어주시고 하나라도 남기실 수 있는 강의를 하고 굉장히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분들이 항상 착각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담았기 때문에 아마도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오늘 강의를 통해서 주식시장, 주식 인생의 50%는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적입니다. 실적. 그 실적을 어떻게 보는 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끝까지 한번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목차를 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그래도 오늘 시황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더 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좀 답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뜨거운 감자예요. 공매도 연장 이슈. 진짜로 엄청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9월 15일 날 시행이 될지 안 될지, 시행된다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시행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될지를 미리 짚어보는 시간.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조금 꺾여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들 중에서 어느 이슈를 보면서 종목을 피킹할 수 있을지.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인 사례로 보는 어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면은요.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중에 유동 자금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유동 자금이 어떤 식으로 이론적으로 될 수 있는지 기사라든 이런 거 보시면 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만 조금 아카데믹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얼마나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을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라든지 기업의 가계의 재무 상태를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풀려있는 돈의 양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M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결제성 예금과 현금 통화를 합쳐서 이걸 M1이라는 협의 통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년 미만의 금융상품, 여기서 더해서 2년 미만 금융상품을 합치면 이게 광의 통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거 합쳐서 통화량이라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거를 또 합쳐서 금융기관 기타 예수금 합친 거를 LF, 금융기관 유동성 얘기를 하고요. 여기다가 전체 합쳐진 유동성 상품을 합치면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L, 광의 유동성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채권 발행을 하고요. 정부 지출을 하게 되고요. 중앙은행,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하던 양적 완화를 하던 이런 식의 정부 정책을 통해서 민간 부분에 신용을 창출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금리, 경기전망, 뭐 정책 및 금융환경 같은 여러 가지의 정책 노선을 통해서 시중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재미없으시죠? 재미없으셔도 좀 이따 재밌어지니까는 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거예요. 꽤 많은 분들이 동학개미운동, 예탁금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편하게 예탁금 한 50조예요, 지금. 50조인데 작년 평균 혹시 아시나요? 작년 평균. 모르실 수도 있고요. 작년 평균이 20조입니다. 즉, 예탁금은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주식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이렇게 주식 계좌가 있으면은 주식을 이만큼 채우게 되죠. 나머지는 현금을 주식 예탁금이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주식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주식을 살 수 있는 대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죠. 그게 어제 기준으로 정확하게 51조인데 올해 들어 코스피에서 순매수한 금액만 36조 5천억이 되거든요. 36조 5천억. 그러면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86조가 넘어요. 어마무시한 유동성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80조 이상의 돈이 우리 개인들의 자금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면은 정말로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코리아 주식시장을 떠날 때 얼마 정도 매도를 한다고 하죠? 현장에서 외국인들이 2천억을 팔아요. 하루 기준으로. 혹은 3천억을 팔아요. 일반적으로 1조 정도를 매도를 할 때 셀코리아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아, 1조 팔았으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좀 며칠은 기조적으로 더 팔겠구나 하는데 최근 2달 동안의 주식시장을 기억을 해보시고 복기를 해보시면은 외국인들이 1조를 팔면은 우리 엔트 파워를 가진 개미가 1조를 샀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장이 빠졌겠죠. 그죠? 장이 빠졌는데 1조를 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그 다음날 혹은 며칠 있다가 1,0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그들 입장에선 작은 금액만 조금만 사게 되면은 지수가 30포인트, 40포인트 급등하는 현상이 2,400포인트를 올렸었던 최근의 주식시장의 형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것을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힘들다고 장이 너무 올랐으니까는 시장이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큰 오산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은 빠지면 매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50조 이상의 예탁금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 방송 보시는 투자자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시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금융위기 때랑 최근의 코스피 타임라인을 만들어 놓은 자료거든요.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자면은 2007년도에 코스피가 2060포인트를 찍었어요.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열광을 했습니다. 이때 기억을 해보시면은 2000포인트를 넘게 해준 곳은 아마도 중국 시장의 경기 회복이었을 걸로 기억합니다. 이때 기억을 하시죠? 제가 증권사에 있고 현장에 있을 때 그냥 오셔가지고 중국 펀드를 묻지마 가입을 하셨어요. 들어가면 무조건 50% 수익이 난다. 그러다가 베어 스턴스부터 시작을 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07년도 말부터 시작을 했죠. 서프라임 모기지를 좀 자세히 말씀 좀 드리자면 서프라임, 좀 프라임 등급이랑 서브프라임 등급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편하게 현금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장기 모기지 채권을 발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기 모기지 채권. 근데 그 장기 모기지 채권을 바탕으로 해서 파생 상품을 계속 만들었던 거죠. 파생 상품. 그래서 장기 모기지 채권을 발행할 때, 즉 서브프라임 등급, 돈이 좀 적은 프라임 등급이 아닌 서브프라임 등급의 미국 시민들이 주택을 사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빌린 자금을 모기지라 얘기를 하고요. 모기지에서 파생된 파생 상품들 중에서 하나가 제일 끝단에 있는 파생 상품 하나가 이렇게 오다가 마지막에 하나가 뻥 터진 겁니다. 뻥 쳐서 이것이 모기 사태 시작이 됐고 코스피가 급락을 했죠. 그러다가 리만 브로더스, 글로벌 투자은행인 리만 브로더스가 파산을 하게 되면서 코스피가 1000포인트가 붕괴되는 거예요. 08년도가 되겠죠. 10월 달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요. 그때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여기저기 한숨 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투자자분들 우시면서 전화 오시는 투자자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진짜로 패닉이었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주식은 일반적으로 10년 주기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08년도 금융위기 터졌고 2017년도 20년 넘어오는 시기 동안에 여타 그렇게 큰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제외한 금융시장의 금융위기는 없었어요.
즉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었는데 적어도 몇 년 안에는 주식이 이런 급락이 있을 확률은 적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이런 10년 주기설, 이런 파동에 대한 부분은 항상 맞아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기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을 때 3월 달에 그 힘들었었던 그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절대 겪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절대 겪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조금 더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연준에서 제로금리 시대를 선언을 했어요. 즉 글로벌 정책 공조가 시작이 되게 된 거죠. 글로벌 정책 공조가 시작이 되면 장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는데 한 번에 못 올라요. 여기서 제 핵심 포인트는 이게 좀 짧아 보이긴 하지만 요 중간에 제로금리 선언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개혁까지 할 수 있는 글로벌 정책 공조까지가 되는 시기가 3달 정도 됐었습니다. 3달. 요거 3달 기억을 해보세요. 3달. 그래서 이 3달 동안의 기간이 시장이 매우 변동성이 컸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양책에 서명을 한 상태에서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같은 경우가 이때 09년도 초 중반부터 시작해서 모든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GDP가 플러스로 돌기 시작을 합니다. 시장은 이만큼 올라있는 상태에서 GDP 성장률은 다 꺾여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 불구하고 주식은 오르고 있었다. 지금이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기억하시죠? 차화정 랠리가 시작이 됐고 시작한 지 07년도 위기가 고점을 시작한 지 38개월 만에 3년 만에 코스피가 눈물의 2000포인트를 다시 돌파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말씀드렸죠? 3년. 3년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으로 돌아가 볼게요. 07년도에 2598포인트. 물론 2598포인트 찍을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아시죠? 반도체 호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17년도에 주식이 아니었죠. 기억을 해보세요. 중소형주는 움직이지도 않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움직였어요. 그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매우 짜증이 많이 났었죠. 중소형주도 움직여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주식이냐.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은 반도체 호황이 있은 다음에 이때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598포인트 고점을 찍은 날이 언제일까요? 10초만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북미 회담을 한 날입니다. 그때까지 박스피를 이루고 있었던 코리아 증시의 영원한 디스카운트 요인은 지리적인 리스크였는데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면서 드디어 코리아의 항상 할인 요소였었던 지리적인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종목들이 2098포인트로 역사상 최고가를 찍게 됩니다. 이때가 18년도 1월달 했는데 좀 좋았어요. 그래도 주식 이제 해볼만 하겠구나. 북한이랑 미사일도 쏘지도 않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겠구나. 증시에 2000포인트, 2200포인트 넘을만 하면 기억하시죠? 넘을만 하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서 너무 힘들었죠. 그렇죠? 그랬는데 드디어 없어지는구나 해서 주식을 시작을 한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 미중무역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중무역 분쟁 이슈는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미중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주가가 계속 출렁이기 시작을 했어요. 뭐 관세 부과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코스피 지수가 코로나19가 시작된 올해 2월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시죠? 최근에 하셨던 분들. 급락의 수준이 언제냐면은 제가 올해 3월 19일 12시입니다. 그때 제가 점심 프로그램 한국경제TV 프로그램 출연하고 있었는데 제 눈으로 봤어요. 제 눈으로 뭘 봤냐면요. 서킷 브레이커를 봤습니다. 그 전날도 이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면서 150포인트가 제 눈으로 빠지고 있는 거.
웬만한 종목들은 다 22%에서 30%씩 빠지고 있었죠. 3월 19일입니다. 그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코피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분들 아마 좀 기억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그때부터 코피가 됐는데 많이 놀리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다시는 겪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말씀을 드렸죠. 주기로서 위기는 반복을 하는데 이미 우리는 3월 달에 큰 하락을 겪었고 큰 하락을 겪은 이후에는 그런 뭔가 위기의 징조의 시그널은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때랑 제가 아까 3개월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올해 3월 달부터는 연준이 학습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는 공화당이랑 싸우고 뭐하고 엄청나게 많이 의사결정 과정을 반복을 했어요. 부양책 지금 서명하면 안 된다느니. 물론 어젯밤에도 부양책 이슈가 조금 문제가 되긴 됐었지만은 이때 3월 19일 이후에는 연준이 재빠르게 가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3개월 동안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왜 빨리 의사결정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때 연준이 다이렉트로 양적 완화라든지 재정정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3개월 시간 동안에 유럽이 합의하기도 어려웠고요. G7 국가가 합의하기도 어려웠고요. 이런 어려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은 한 일주일 안에 3월 달부터 4월 초 되는 시기 안에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바로 합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반등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3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주식이 올라올 때 같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식이 선행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스킴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어찌됐든 선행을 하는데 지금 투자자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투자자분들 많이 만나고 통화를 해보면은 주식시장 빼놓고 좋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인정을 해요. 가계부채, 자영업자들의 몰락, 식당에 가더라도 항상 어렵다고만 얘기하시고 손님이 없다고 얘기하시고 주식시장만 좋은데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미리 선반영을 해서 그래요. 지금 주식시장은 코로나19 이후의 막대한 유동성을 한 번에 반영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을. 백신이 올해 말에 개발이 되든 내년에 개발이 되든 그 이후의 세상을 주식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07년도부터 11년도까지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3년이 걸렸죠. 전고점, 최고점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데 3년이 걸렸는데 2,600포인트를 찍고 3년이 되는 시기가 내년 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권사들이 올해 코스피 지수 평균 상단 컨센서스를 높인 이유도 이런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증권사에서 꼭 마지막에 올린다고 이제 끝났다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풍부한 유동성과 주식은 항상 선행을 하고 시장이 회복될 것을 미리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번 시장에는 하반기에도 꺾일 확률은 매우 적다. 그리고 감히 내년 초반에는 우리가 사상 최고점인 2,600포인트를 코스피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근거 자료인데요.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가 선행 비율인 퍼 있잖아요. 퍼는 이익 추정치 변경 이후에 다시 급락을 했어요. 이거 나스닥 미국 S&P 지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급락을 했는데 지수 같은 경우는 급락한 이후에 추정치가 올라갈 때 지수가 올라갔다는 경험이 있는 거고 지금은 실물 경기가 안 좋지만 선행 지표랑 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됨으로써 지수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근거 자료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좀 지루하시죠?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실물 경제 지표가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실적이 좋아지는 걸 논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일종의 전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조 현상. 그러면은 우리가 테마주를 기억을 해보시면
테마주였다가 실적주로 바뀔 때 그때는 올라가다가 실적이 잘 나와버리면 더 올라가요. 즉 코스피, 코스닥을 최근 며칠 전을 통계를 해서 2분기 실적이 어제까지 발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발표한 것 기준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8.2%인데 100개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100개의 기업이. 하면은 8개 정도 기업이 이미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뭐 기억하시죠? LG화학, 삼성 SDI,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더 고무적인 현상은 코스닥이에요. 11%예요. 코스닥 100개 기업 중에서 1000개 기업 중에서 116개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강세장은. 정말로 자료에 근거한, 팩트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이면에는 조금 안 좋은 게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에서 추정치를 하향을 시켰거든요. 하향된 추정치 안에서 이렇게 요만큼의 실적이 나와버리니까는 이것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투자자들은 과거 실적을 봤을 때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광분을 하느냐? 왜 그렇게 흥분을 하느냐라고 여쭤보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식은 항상 컨센서스, 예측치 대비해서 얼만큼 서프라이즈가 나오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예측치. 예측에 근거한 것보다 좀 더 높은. 코스피, 코스닥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파란색 점선이 코리아거든요. 이머징 아시아라는 신흥국, 글로벌 비교해 봤을 때 코리아만 12개월 포워드 EPS가 가장 가파르게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논리가 이론 논리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지수 괜찮습니다. 어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더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공매도. 3월 15일 날 전격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했죠. 6개월. 해서 이것이 끝나는 시간이 다음 달 15일입니다.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공매도 금지가.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금지 때문에 주시장이 올랐다. 뭐 물론 맞을 수도 있죠. 공매도를 시작을 하면은 다시 지수가 크게 빠질 것이다. 걱정을 하시는데 과거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08년도 10월 달에 우리가 금융위기가 났었던 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 공매도 금지를 하고 5월 29일 날, 09년도 5월 29일 날 공매도 금지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죠? 해제했는데 지수 보시죠. 파란색 보이시죠? 코스피. 회색이 코스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인사이트는 해제하자마자 한 달 정도는 코스피는 횡보를 했고 코스닥은 심리적인 게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빠졌다 이거죠. 그렇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횡보하는 시기 거쳐서 대세 상승으로 지나간 것이고 코스닥은 한동안 횡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코스닥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때 11년도 8월 달에 또 금지를 했는데 금지한 이후에 코스피는 플랫하게 하다가 박스피로 이뤘었고요. 코스닥도 그럭저럭 횡보하는 추세를 이뤄왔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증시 자체도 좋지 않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공매도 해제가 주식시장에 급락을 불러올 확률은 일단 적다.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좀 편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은 좀 편하게 가지세요. 근데 제가 요거는 어느 곳에 가셔도 듣지 못할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외국계 펀드 매니저가 제가 직접 만나봤거든요.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공매도를 칩니다.
10,000원짜리 주식을 공매도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9,000원까지 빠지면 10%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것을 목표로 해요. 그들은 나쁜 놈들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화나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들은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매 규정, 운용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운용사마다 룰은 좀 틀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0%에서 15%가 반대 방향으로 튀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심할서를 씁니다. 반성문 써야 돼요. 고소하죠. 반성문을 써요. 그래서 그들은 그 규정에 나와 있는 손절 가격이 돌아가기 전에 팔아버립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렸잖아요. 파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사죠. 이것을 뉴스에서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 주식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은 쇼커버 얘기하는데 그 뭔지 모르시죠? 여기 가기 전에 주식을 사는 거를 쇼커버링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좋았었던 주식이 공매도가 많았던 주식이 실적이 증가하던 개인 매수세가 증가를 해서 급등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급등세가 더 크게 나오는 이유가 쇼커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 전략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쇼커버가 많은 것 중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하면 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약에 시작된다 치면은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면 그건 다 좀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서두에 제가 예탁금 유동성을 강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도 주식이 빠지면 우리가 샀잖아요. 개인들이 샀잖아요. 근데 좋아진 주식을 위해서 우리가 더 산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치어서 우리가 더 사게 되면은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규정에 따라서 쇼커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고 내용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 허덕이지 않고 오히려 가파른 상승세가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작년 증시랑은 틀려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유동성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유동성이 있어요. 공매도 금지 끝나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럴 수 있다 치는데 이렇게 승리한 외국인들이 계속 공매도를 쳐서 영원히 오르지 않을 것 같았던 종목들 중에 우리 개인이 들어가서 승리한 종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재작년에 셀트리온입니다. 공매도 엄청 났습니다. 셀트리온. 근데 우리 개인들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느꼈던 점은 셀트리온 보유 주주들은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급락할 때 계속 샀습니다. 셀트리온 주주 모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다. 강한 자신감으로 지금 그분들도 웃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겼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을 근거로 우리도 앞으로 이겨야겠죠. 공매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적만 받쳐주고 좋은 종목만 발굴을 한다면은 오히려 공매도는 오히려 우리의 추가 수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안 되면 더 괜찮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제가 제약바이오 이슈를 좀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빨리 진행하고 있네요. 제약바이오 이슈. 제가 제약바이오를 볼 때는 딱 한 가지만 봅니다. 모든 주식시장은 새로운 거 하나로 통합니다. 정말로. 특히 제약바이오일수록 더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 내용을 관련주만 써놨는데 이게 어떤 관련주일 것 같으세요? 어떤 관련주? 첨생법. 8월 28일 날 첨생법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요 며칠 조금 움직이긴 했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주식을 어렵게 보지 마세요. 제가 주식남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 주식 굉장히 쉽게 합니다. 주식 어렵게 안 봐도 됩니다.
진짜로. 정말로. 쉽게 마셔도 됩니다. 지금 8월달 이슈는 뭐 코로나 나파모스타트,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런 거 하셔도 되긴 되지만 새로운 거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거. 주식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최근 이슈 중에 가장 새로운 건 첨생법 이슈입니다. 첨생법. 그죠? 첨단 재생을 위한 바이오 촉진법. 그래서 이슈는 줄기세포, 면역세포, 췌세포, 이종장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내용 보면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죠? 다 좋은데 종목들을 보시죠. 한미셀, 샤바이오텍, 안트로젠, 랩셀, 욕샵셀, 셀리드, 유틸렉스 이 다 어떤 종목들입니까? 최근에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급등이 나섰던 종목이고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빨리 가지 않습니다. 왜냐? 과거에 달렸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손실 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차트가 돌릴 때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파미셀 가지고 몇 년을 트레이딩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고요. 한 종목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강조 드립니다. 주식은 뉴 신선해야 된다. 신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선하지 않게 되면은 시세는 이미 크게 분출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안 보고 있을 때 주식은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들어봤던 종목들을 하는 것보다는요. 새로운 종목이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혹은 여러 방송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꼭 새로운 종목들을 캐치하시고 그 내용을 스터디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좀 뉴한 표현들은요. 이종장기 쪽에 옵티팜 그리고 줄기세포 쪽에 SCM 생명과학입니다. 제가 내용을 미리 좀 살펴보니까는 그러니까 SCM 생명과학이 최근에 상장을 했고 물량 부담도 없고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 원천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줄기세포 연구 개발이 굉장히 원활하고 기술력이 좋다라고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 중에서 제 종목을 뽑는다면 SCM 생명과학과 옵티팜 정도를 8월 달에 첨생법 시행 때까지가 아니고 첨생법 시행 이전까지. 왜? 모든 주식은 아까 말씀드렸죠. 선반영을 하니까 시행 이전까지 한 8월 한 25일 정도까지 한 열흘 정도의 매매 패턴으로 매매해 보신다면은 실패하실 일 없으실 거예요. 탑픽은 SCM 생명과학. 차트를 좀 뽑아 봤는데요. 최근 한 3, 4일간 좀 눌렸었죠. 눌렸었기 때문에 상장한 다음에 물량 소화가 다 끝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물량 부담이 없기 때문에 SCM 생명과학 정도로 제약바이오 쪽에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기하실 필요 없고 느끼시면 됩니다. 제가 서울대 강의를 말씀드렸죠. 강의는 느끼시고 다음에 나의 실수를 안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실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닝스 실적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잘 보이시죠? 진짜로 오늘 이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식 인생 바뀔 수 있습니다. 저평가 우리가 저평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평가 무엇이 저평가인지도 모르겠고 재무제표 열어보니까는 이렇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모 기업의 제가 어제 캡처를 한 스냅샷입니다. 2017년도에 2,600억을 벌었고요. 18년도에 3,000억을 벌었고요. 19년도에 3,800억을 벌었어요. 그죠? 영업이익은 170억, 200억, 500억. 신나죠? 18년, 19년 넘어갈 때는 300억을 더 벌었어요. 진짜 좋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부채 비율 100%, 80%. 일반적으로 한 250%에 300% 정도가 적정하다 얘기를 하거든요. 부채 비율도 빚도 없어요, 이 회사는. 그죠?
그죠? 빚도 없는 회사예요. 유보율 1800%. 자본금 대비해서 18배가 현금으로 있습니다. M&A 하기도 쉽고요. 다른 사업 다각화하기도 쉬워요.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근데 여기서의 맹점 보세요. 배우셔야 됩니다. 스냅샷을 눌렀어요. 재무제표를. 눌렀는데 2020년도 2죠, 2. 추정치가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없다니까요. 웬만한 우리 매매하는 기업 여러분 2020년도 추정치가 있잖아요.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2020년도 2분기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증권사에서 추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추정을 안 해요. 추정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성장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안 좋은 세상이거나. 세 번째, 회사에서 추정치를 거부하고 있거나. 근데 이 하나, 두, 세 개의 모든 확률을 다 더해봐도 주식은 좋지 않은 주식입니다. 이 컨센서스가 없는 거는. 물론 일정 시가총액 이상만 증권사에서 추정치를 내놓긴 하는데 여하튼 3,800억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면 충분히 추정을 할 만하거든요. 작은 회사를 안 할 뿐이지 이 정도 금액이 되는 회사들은 합니다. 근데 올해 컨센이 없어요. 없어요. 어딜 것 같으세요? 차트가 2019년도에 한번 3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1년 내내 그 자리입니다. 1년 내내 그 자리. 좋았잖아요. 재무제표 좋았잖아요. 매년 성장하고 있고 2020년도는 추정을 안 하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렵죠. 위닉스입니다. 위닉스. 어렵죠. 대기업에서 공기청정기 시장, 삼성, LG 다 들어와 있죠. 공기청정기일 때 강하게 급등이 나왔던 주식인데 올해 코로나19 이후에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이거 현장에 들고 계신 분들 무지 많습니다. 소위 물려있다고 표현을 하죠. 손실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닝, 실적이 좋더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신사업이 할 때까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매우 좋은 회사입니다. 재무제표 보셨잖아요. 하지만 주식의 매매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 종목을 보시죠. 이 종목 보시죠. 2018년도까지 260억 적자. 그렇지만 2019년도에 1,300억을 벌었어요. 1,300억. 적자였던 회사가 흑자로 전환했다. 뭐죠? 턴어라운드. 다 알고 계신 턴어라운드. 19년도에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슈팅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 잘 보셔야 됩니다. 적자였다 흑자로 변하는 거. KMW. 그죠? 주가는요. KMW가 3월부터 8월까지 다이렉트로 상승을 했거든요. 6개월. 이게 10,000원에서 80,0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의 어닝은 한번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잘 들어주세요.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 그 계산이 끝날 때까지 몇 년치 추정치를 한 번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로 생명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거의 6개월 동안 거의 반토막이 났죠. 고점을 찍고 꺾일 때의 기억을 해보시면 실적이 잘 나오다가 추정치보다 덜 나올 때 꺾였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고점은 어닝의 상승폭의 고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적은 작년 대비 엄청 잘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측치보다 덜 나왔다. 고점. 느낌 오시죠? 느끼셔야 돼요. 이 회사를 한번 볼게요. 좋아요.
700억, 1000억, 1300억. 여기 보면은 꾸준하게 오르는데 그렇게 급등할 것 같은 느낌은 안 드시지 않으세요? 꾸준해요. 유보율도 좋은 상황인데 뭔가 아까 KMW처럼 KMW 여기 적자였잖아요. 여기가 적자였죠. 마이너스였죠. 턴어라운드가 아니잖아요. 그냥 꾸준하게 좋은 회사잖아요. 근데 3월부터 지금까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급등을 하게 돼요. 차트 보이시죠? 질문이요. 어딜까요? 동진쌤이게.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동진세미캠을 알려면은 EUV를 좀 아셔야 됩니다. 울트라 바이올렛 뭐 이렇게 하죠. 즉 반도체 공정의 핵심 공정인 차세대 공정인 EUV 공정의 PR이라 그러죠. 포토 레지스트를 납품하고 있는 게 아니고 EUV용 포토 레지스트 납품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납품할 것 같다 합니다. 납품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 개발한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주식 최근에 하셨던 분 기억해 보시면 SNS텍이라는 회사 기억하시죠? SNS텍 퍼가 40배입니다. 그리고 FST 기억하시죠? 걔도 40배예요. 둘 다 EUV 공정입니다. 그죠? 블랭크 마스크, 펠리클, EUV 공정용. 그죠? 했는데 동질세미캠이 재평가가 된 시기는 아까 3월부터거든요. 가파르게 오를 때. 재평가가 된 시기는 SNS텍과 FST가 날아간 다음에 크게 올라간 다음에 다음 주자를 찾고 있는데 그때 동진세미캠 어닝이 퍼가 12배였어요. 같은 EUV 공정 안에서 동종 업종 비슷한 피어 그룹이라 얘기를 하죠. 피어 그룹의 종목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얘는 40배, 얘는 12배 싸다라는 게 그때 시장에서 3, 4월 달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5월이죠. 3, 4월 달은 코로나였으니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2배 더 가더라도 퍼가 뭐 20배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대부분 분들이 동질세 이렇게 왜 오는지를 모르세요. 이겁니다. 어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아까 동질세미캠 사례 말씀을 드렸죠. 당시의 시황마다 적정퍼는 바뀝니다. 동질세미캠이 EUV용 퍼가 40배 받았는데 얘는 12배밖에 안 받은 것처럼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물론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적정퍼는요. 손실나 있는 여러분들이 싸다 비싸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요. 미스터 마켓이 결정합니다. 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소리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시장의 소리를. 왜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나오는데. 그럼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걸로 아까 동진세미캠 파워 몇 배 보는지 메이저 뭐 외국인과 기관이 되겠죠. 이 어닝을 무엇으로 보는가? 산업, 섹터, 종목마다 다 다르게 봅니다. 다 다르게 봅니다. 생각보다 매우 단순합니다. 매우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했었던 과거의 실수는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과거퍼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작년 거 안 보셔도 됩니다.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퍼로 얘기를 하잖아요. 퍼. 몇 배? 몇 배요? 과거퍼 안 중요하면요. 올해 기대되는 이익을 시총으로 나누면 이것이
포워드 4. 올해. 올해 지금 안 지났잖아요. 안 끝났잖아요. 그것을 추정하는 컨센서스. 올해 300억 벌 것 같다. 지금 시총이 지금 3,200억, 2,400억이다. 그러면은 8배. 이런 식으로. 올해 걸로만 보자면, 추정치만 보셔야 됩니다. 과거 걸 다 지우세요. 지우셔야 돼요. 무조건 지우셔야 됩니다. 실전. 빨리 진행할게요. 이런 펄을, 미래 펄을 볼 때는 성장성 업황만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주도주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빨리 진행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고펄을 받는 주식들 없으신 분들 이건 무조건 관심 좀 추가시켜야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화학,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아시죠? 모르시면 사진 찰칵 지금. 그리고 관점 추가하셔야 돼요. 이거 주도주입니다. 실전으로 말씀드렸고요. 알고 계시니까는. 이건 꼭 들으셔야 돼요. 최근에 우리가 어닝을 바라볼 때 관점 여러 가지가 틀려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단키트는 수출 규모 봐야 되거든요. 언제예요? 5월달이 고점입니다. 4월달이 고점입니다. 수출 규모가 계속 빠졌어요. 주가는 한 번에 몇 년치 어닝을 한꺼번에 반영을 하는데 수젠텍이 이날 실적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이죠. 추정치 1,000억, 발표 200억, 하락. 오른 거는 다 몇 년치 반영한 거예요. 어닝의 관점에서. 시젠 한 번 반영했죠. 어제 16% 빠졌죠. 심지어 예측치 충족했는데도 그랬어요. 반영했으니까. 이미 업황은 꺾이고 있었고요. 수출 규모. 그렇다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찾을 것인가? 빨리 진행할게요. 어떻게? 솔리드 했는데 아까 스냅샷 보셔야 되잖아요. 재무제표.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현재가 1화면에서. 자료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시면 작년에 적자였고 올해 좋아지네? 그래서 턴어라운드네? 언제 한번 해봐야겠네? 생각하시죠. 그죠? 다시 돌아와서 증권사 HT에 다 지원이 되거든요. 의견창 누르고 여기서 6월달 거를 제가 클릭을 해봤어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레포트를 어떻게 하는데 요건 보시면 됩니다. 3분기 이후에 실적 회복. 2분기까지 안 하셔도 돼요. 2분기 언제? 6월달까지 안 하셔도 되냐고요. 제가 제 방송 보시면은 솔리드 저기 5G는 2분기가 실적 안 좋으니까 한 5월달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후부터 3분기만 좋아지니까 다 나옵니다. 우리 6월달 실적이죠. 아직은 뚫은 조짐이 없다. 2분기가 안 움직이고 과거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은 가파르게 매수가 된다. 가파르게 선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7월달에 반영해서 솔리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쯤이었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강의 핵심은 시장의 확신을 가지시고 종목마다 어떤 어닝을 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지금 1사례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내 고집을 버리고요. 과거포를 버리시고요. 시장에 순응하는, 그건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앞으로. 시장에 순응하는 적정 어닝을 고집하시지 말고 매매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